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30년대 현대 시의 경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모더니즘, 순수 서정, 리얼리즘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모더니즘 가운데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고 하는 시를 살펴봤습니다. 모더니즘은 두 갈래로 나뉜다고 했어요. 주로 지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주지주의, 그리고 시의 회화적 속성을 강조하는 이미지즘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향수는 이미지즘에 해당하는 시였습니다. 다양한 심상이 드러났죠. 오늘은 정통 서정 시인 가운데 한 분을 공부하도록 할 건데 1930년대를 대표하는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랑 시인은 1903년에 태어나서 1950년 좀 짧은 일기로 일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강진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죠. 전라남도 땅끝이 있습니다. 본명은 김윤식입니다. 그러니까 영랑은 필명인 거예요. 본인이 지은 시인으로서의 이름이죠. 영랑, 굉장히 맑고 영롱한 느낌이죠. 김영랑 시인은 시의 음악성, 시의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구성할 때 울림소리가 나도록, 실제로 시에서도 울림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 분이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고요. 집은 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도 배우고 다양한 서양 학문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영랑 시인의 첫 번째 꿈은 시인이 아니라 원래는 성악가였어요. 그런데 예술을 하겠다 하니 분홍이었던 아버지가 그것은 배고른 일이다, 찬성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악가의 꿈을 접고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14살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신부가, 그러니까 아내가 일찍 아파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5살에 이미 사별을 하게 돼요. 아픔이 좀 있는 편이죠. 김영랑 시인은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꿈도 좌절되었고 아내와도 일찍 사별을 하게 된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시를 쓰게 돼요. 김소월 시인도 그랬잖아요. 평탄한 삶을 산 것보다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좋은 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차서 이제 집에서는 나름대로 돈도 있겠다, 김영랑 시인도 또 똑똑한 분이겠다,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휘문의숙 기숙사가 있는 학교예요. 거기에 휘문고보의 고등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정지용 시인이 나온 학교와 같은 학교입니다. 휘문고보. 그곳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번에는 시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그러니까 1919년에 고등학교 재학 중이겠죠. 17살의 나이에. 그때 서울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목도한 김영랑 시인은 태극기를 싸들고 고향인 강진에 내려가서 3.1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에 체포되어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항정신도 갖추고 있던 분입니다. 김영랑 시인은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 청산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한자어 그 소리대로 읽으면 아오야마 학원 영문과에 가서 서양의 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본 유학을 하는 도중에 최승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최승일이라고 하는 친구의 동생이 있었어요. 최승희라고 하는 동생인데, 이 최승희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랑 씨보다 8살 정도 적은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이유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분이니까요. 최승희 이렇게 치면 무용인 안무가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양력 가운데 특이한 게 있어요. 1957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냈던 분이네요. 그 말은 북한 인사라는 거예요. 북한 인사입니다. 최승희 선생은 일제강점기 최고의 안무가, 전설적인 안무가라고 불렸던 분인데, 어린 시절에 최승희를 김영랑 시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또 반대합니다. 이유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술가잖아요. 예술가는 배고른 직업이고 또 바로 전 세대인 조선시대만 해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춤을 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광대로 분류했잖아요. 천민이었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때문이었는지 아버지의 반대로 사랑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23살인가요? 김영랑 씨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긴 합니다. 그랬던 김영랑 시인 본격적으로 시 창작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같은 휘문고모 출신이었던 정지용 그리고 박용철과 함께 시문학파를 결성합니다. 시문학파는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불리게 된 명칭이에요. 이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김영랑 시인은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김영랑 시인의 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시인의 마음이 중요해요. 순수한 서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인 시들을 앞으로 써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았어요. 이 김영랑 시인은 나름대로 3.1운동에 가담할 정도로 저항적인 정신도 갖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씨개명을 사람들이 그 일제에서 강요할 때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창씨개명을 거부하면 다양한 혜택들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리지 않는 거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받게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텐데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썼던 시 독을차고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김영랑 시인이 순수 서정 시인이지만 저항적인 면모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일제에 협력하는 시를 쓸 바에는 나는 시를 쓰지 않겠다. 절필을 합니다. 멋진 분이죠. 이후에 해방 이후에는 또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제헌국회,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초대 국회죠. 거기에 후보자로 나아갑니다만은 낙선을 한 이력도 있으세요. 정치적인 뜻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도 어느 정도 잘 살겠다. 김영랑 시인 이후 유명한 시인이 되면서 북쪽에는 김소월이 있다면 남쪽에는 김영랑이 있다. 북소월, 남영랑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 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둘 다 서정 시인이면서 시의 음악성을 강조했던 우리 전통의 어떤 율격을 강조했던 그런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북소월, 남영랑 알아두면 좋습니다. 김영랑 시인의 마지막은 1950년인데요. 1950년은 한국전쟁이 되었던 때죠. 이때 서울에 있었던 김영랑 시인은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인민군의 폭격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 생애를 살다가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떠나신 시인 김영랑 시인인데요. 오늘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시를 살펴볼 겁니다. 부리국어 54쪽에 수록되어 있고요. 학습 목표는요.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화자의 정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려운 학습 목표는 아니죠. 관련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가 학습 목표니까 화자의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서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는 마음을 풀어내는 갈래거든요. 한자로 서정이라고 합니다. 시의 큰 갈래는 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시 해석의 첫 단축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는 누가 쓰는 거죠? 시인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의 모습은요, 실제 그 시인의 모든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시를 통해서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유출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내는 그 시인을 작품을 통해서 알아내는 시인을 내포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시인이라는 뜻이죠. 실제 시인의 모습은 더 다양할 거예요. 김소월 시인 선생님이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전통적인 민요의 율격으로 아름다운 서정시를 쓴 시인,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포 시인이지만 그 이외의 면들도 있다고요. 저항적인 시를 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를 창작하고 이런 것들이 생업을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삶이 불우했거든요. 신문사를 운영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광산을 운영했는데 파산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인의 모습과 내포 시인의 모습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포 시인이 시를 쓸 때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인물이 있어요. 소설에서 인물들을 창작해내듯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를 창작해냅니다. 시적 화자와 시인은요, 일치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소월 시인이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를 썼어요. 자, 이러한 내용인데 엄마야 누나야 얘기했지만 김소월 시인에게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누나는 없습니다. 즉 시적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어조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린 화자로 느껴집니다. 자, 시적 화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에는 듣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시적 청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적 청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자를 청자로 삼는 시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시적 화자와 청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 구조를 우리는 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포 시인은 이 작품을 창작할 때 독자를 생각을 해보겠죠. 이러한 독자가 내 시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독자가 있을 거예요. 그려놓은 독자, 그 독자를 우리는 내포 독자라고 합니다. 내포 시인과 내포 독자가 소통하는 이 구조를 시의 소통 구조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읽는 독자들은 불특정 다수죠.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시의 소통 구조인데요. 이것을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내겠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는 이러한 소통 구조 안에 있는 마치 소설 속의 등장인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시적 화자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시인도 중요하지만 시적 화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 해석의 열쇠입니다. 시적 화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첫 열쇠는 첫 시적 화자가 놓인 상황에 있어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는 화자가 어떠한 목소리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겠죠. 밝고 경쾌할 수도 있고 무겁고 경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인한 의지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시적 화자가 어떠한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정서와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시의 주제를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화자의 정서는 이만큼 시의 해석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여러분 혹시 모란이라고 하는 꽃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도 지금 피어 있는데 5월달에 피었다가 5월달에 지어버리는 짧은 개화 시기를 갖고 있는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주는 꽃입니다. 김영랑 시인이 아마도 이 모란의 짧은 개화 시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마음에서 시상을 얻고 이 시를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란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시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구조화를 할게요. 이게 모란입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안 핀 상태죠. 그렇죠? 모란이 피기 전에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란이 피기 전에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모란도 아직 안 피었어요. 즉 모란은 뭐랑 비슷한 시어라고 보면 되냐면 봄과 유사한 시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 진짜 계절 봄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시는 시의 맛은 상징에 있잖아요. 아유 봄날 다 갔네 했을 때 봄날이 진짜 계절이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 하겠대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갖고 있는 태도는 1번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기 전에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세 번째 행부터 이제 모란이 피어서 기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 없이 마치 짧은 개화 시기를 갖고 있는 모란의 생애처럼 바로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란이 지고 난 후, 진후라고 쓸게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부정적 상황이죠. 나는 비로소 보물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서러움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모란이 의미하는 바가 봄과 유사하다는 것을 더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죠. 모란이 떨어지는 것이 곧 봄을 여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에게 봄은 모란이고 모란은 곧 봄이에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5월에 개화하는 꽃이라고 했죠.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자, 꽃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떨어진 것에서 모자라서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모란이 자취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점점 이 모란 입장에서는 부정적 상황이죠. 이 부정적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점층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황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사실은 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더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모란이 뚝뚝 떨어진 날부터 360날 한양 섭섭해 우웅내다까지 여기까지가 다 부정적인 상황이거든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바로 모란을 기다리고 모란을 지켜보는 것인데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란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란은 아마도 시적 화자가 실제 그냥 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세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순수 서정시이기 때문에 독자들마다 시적 화자가 어떤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한 상황.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만대요. 그러니까 모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년이 365일인데 모란이 개화하는 시기는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모란이 져버리면 내 1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1년이 모이면 2년이 되고 2년이 모여서 막 10년 되고 평생이 될 수 있잖아요. 평생의 내 보람은 이 잠깐 피어나는 모란에 있는데 그것이 져버리면 내 생애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고 의미가 확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 모란. 그래서 모란이 지고 나면 360날 한양 섭섭해서 운대요. 접접이 아니고 섭섭입니다. 나에게 섭섭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두 연을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시 뭐로 돌아왔어요? 처음 시작 부분과 같은 행으로 시작되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비슷한 문장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두 행과 끝에 두 행이 유사해요.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 두 행을 머리 숫자를 쓰고요. 뒤에 두 행을 꼬리 밑자를 써서 수미상관이다. 수미상관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앞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첫 번째 뭐냐면 피었다가 져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진 후에 뭐한다? 다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려요. 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뭐 할 것이다? 순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수미상관 구조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시의 내용이 순환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두 번째,
어떤 효과를 누리냐면 수미상관도 어쨌든 앞에 뒤에 반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법의 일환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부차적으로 있고요. 세 번째, 반복법은 시의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의 이 세 가지 효과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적화자가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끝내지 않고 뒤에 한 개의 또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문장 순서가 일반적이지 않죠?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 우리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목적어가 뒤에 빠져 있어요. 원래는 가장 마지막에 오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앞뒤를 바꿔놓는 표현 방법을 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도치법이라고 부르죠. 그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도치법인데 도치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어순의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효과를 거둡니다. 두 번째, 뒤로 빼면 뒤로 필요한 문장 성분을 중간에 있어야 되는 문장 성분 뒤로 빼면 뒤에 오는 그 문장 성분이 강조가 돼요. 왜 우리 글을 쓸 때도 두과일식, 미과일식 있잖아요. 양과일식도 있고 그것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뒤로 아예 빼버리거나 앞에 가져와 버리면 그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목적어 보면 이 목적어 자체도 굉장히 특이해요. 자, 어떤 점이 특이한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찬란한 슬픔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야는 거죠. 그죠? 이 모란이 찬란한 슬픔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은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란은 찬란한 슬픔이야. 종이 쳤습니다. 자, 모란은 찬란한 슬픔이야. 이것을 지금 은유하고 있는 건데 찬란한 슬픔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란한 것은 찬란한 거고 슬픈 것은 슬픈 거예요.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형용사입니다. 이 둘이 함께 배치된다는 것은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모순형용이라고 부르고 또는 역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역설법은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어떤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다 역설법이 아니고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왜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 서운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죠? 내가 이 그 기다림이 엄청 길잖아요. 360날을 기다려야 되고 모란이 핀 시기는 굉장히 짧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까닭은 그 모란이 피었을 때가 어떻다? 굉장히 찬란하기 때문에 내 생의 최고의 보람이고 내 생의 봄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곧 마치 운명처럼 예견된 운명처럼 져버려야 되는 내게 서러움을 가져다주고 섭섭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살펴봤습니다. 자, 한 편만 보긴 좀 아쉬워서요. 한 편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자, 김종길 시인의 고고라고 하는 시인데요. 고고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 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한 모습을 고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초연한 자세를 갖는 거. 남들이 뭐라 하든 관심 갖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세. 고고. 어떠한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웬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웬 산을 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자, 어떤 기다림의 정서가 역시 드러나서 모라니 비까지는과 공통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유사하게 변주 반복되고 있죠? 그죠? 무슨 구조입니까? 그렇죠.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자, 내용 살펴볼게요. 자, 북한산이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 높이가요, 산의 어떤 고지 높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 정신일 거고, 이 시의 제목이 고고라는 거 보면은 아마 고고한 정신을 일컫는 것 같아요. 자, 그 정신의 고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겨울에 찾아오는 것인 것 같아.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이 높은 봉우리.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백인대야 인수봉입니다. 거기에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머릿속에 심상이 그려지네요. 자, 위에 부분에만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왼산, 여기서 왼은 온이에요. 온통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그러니까 위에만 살짝 그 눈이 쌓여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마치 이렇게 눈이 덜 쌓여 있는 그 모습. 수묵화 같은 그런 형상.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젖어 있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대요. 이게 겨울 아침에만, 어느 이른 겨울 아침에만 맛볼 수 있는 북한산의 고고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실록이나 단풍. 실록은 푸른색이거든요. 그래서 봄이나 여름을 의미하고요. 단풍은 뭐예요? 가을을 의미하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골짜기에 피어오르는 안개도 뭐 가을 정도 되겠네요. 눈이래도 온 산이라고 있어요. 온 산을 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을.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심지어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여러분, 햇살하면 보통 긍정적인 시어로 보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시어죠. 왜? 이 고고함을 변질시키는 이 위에 살짝 쌓인 눈을 높게 만들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딱 살짝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상태를 고고함이라고 그리고 있고, 그걸 회복하려면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순간에만 고고하다. 이 고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홀로 고상한 거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누가 변절해서 이득을 취하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쵸? 그런 고고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담고 있는 시, 고고입니다. 고고. 자, 이렇게 해서 모라니 피기까지는과 고고를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모라니 피기까지는의 특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미상관 구조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다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 표현, 찬란한 슬픔의 봄,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심화시켰어요. 역설적 표현은 모순된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반복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심화시키고 강조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가진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모란도 그렇고 봄도 그렇고 상징적 시어예요. 실제 시적 화자가 그 꽃을 기다렸다기보다는 그 꽃에 해당하는 어떤 그 이상이 있을 거예요. 이상향이 있을 겁니다. 지향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고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죠.
고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산이 갖는 거라며. 그러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뭐라고 해요? 의인법이라고 부르죠.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수미상관 구조 역시 모라닌 비기까지는과 공통점이다. 세 번째, 의지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모라닌 비기까지는 아까 부드러운 어조라고 했어요. 근데 고고는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딱딱한 어조로, 즉 의지적인 어조로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게 아마 그 시의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시의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학습 목표. 모라닌 비기까지는 정서. 참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읽으면서 화자의 정서 파악하는 것이 1번. 그 다음 표현법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로 보는 형성평가 보겠습니다. 나의 공통점. 가는 모라닌 비기까지는이고요. 나는 고고입니다.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는데 정답은 바로 보이네요. 뭐예요?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번이네요. 자, 1, 3, 4, 5번이 왜 아닌지. 공간이동을 통해 두 시 모두 공간이동이 드러난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3번 어순도치를 통해서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뭐 상황의 긴박감은 모르겠는데 어순도치는 가만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흑백의 대비 나시는 드러나요. 수묵화 같은 느낌 주잖아요. 5번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 반성의 태도.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김영랑의 모라닌 비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먼저 모란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의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꽃이 이제 소멸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통해서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 즉 모란에서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 즉 고고에서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묘사에 중점을 두면서 독자가 직접 그냥 느끼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랑 시인은 자신의 정서를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편이에요. 다른 시인들은 애써 감추기도 해요. 직접 독자들이 읽고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기도 한다는 거예요. 1번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한 주체. 아까 표면적 화자 나온다고 했죠. 나 있어요. 직접 노출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맞아요. 섭섭하다, 막 운다, 다 나오잖아요. 2번 모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아까 말했지만 짧게 살다 가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3번 고고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한 유일한 조건이군. 아니죠. 이게 대상의 높이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키가 크도록 고고하다는 게 아니고 그 모습 있잖아요. 살짝 그 눈이 쌓인 옅은 화장을 하듯 그 모습이 고고하다라고 했잖아요. 높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일 것 같습니다. 4번 고고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느 이른 아침 겨울. 그렇죠? 살짝 눈이 쌓였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순간은 실록, 안개가 막 꼈을 때, 단풍이 들었을 때, 완전 적설했을 때,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대비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5번 이 두 시는 각각 특정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자, 모라는 봄, 고고는 겨울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자, 어떻게 좀 긴 수업이었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3번 정답이죠. 다음 시간에는 소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여러분 만무방이라는 소설 압니까? 굉장히 재밌는 소설인데요.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선생님은 늘 응원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